이 세션에 왜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계신가 제가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같이 붙은 세션이 학생회 세션이다 보니까 학생 아니신 동지들은 다 여기 지금 와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주제에 대한 계급적 단결의 어떤 고민이 깊으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공급망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도 오셨고, 공급망 아래 하위에 있는 노동자들도 오셨어요. 오주환 동지 말씀처럼 뭐 공급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캠프를 진행할 때 물량 경쟁, 산업 전환 시기에 노동자들끼리 물량 경쟁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의 단결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세션을 진행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션의 어떤 토론의 한 주제로 오민규 동지가 공급망 노동자들의 단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동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세션은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우리 노동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자본가 계급들은 노동자들을 분할시킴으로써 그들의 착취와 지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어떤 다툼에서 그게 계급 간의 전쟁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적을 분열시켜라. 뭐 그냥 모든 곳에서 통하는 그런 말이었죠. 계급전쟁의 영역, 계급투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분할시키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분할에 맞서서 단결을 확대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그렇게 활동해 왔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법 뭐 이런 얘기 떠들면서 조직된 노동자 운동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죠.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본 전략을 세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노동약자라는 이름에는 노동자의 권리나 사용자의 의무와 같은 것들은 지워지죠.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할이 작동하는 것과 함께 현실에서는 조직노동자 운동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 분할 정책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할에 맞서는 계급적 단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급망을 어떻게 볼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단결의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공급망 제가 이제 올 초였을 거예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입니다. 제가 이제 공급망 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한번 싸워보면 어떠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공급망이 뭡니까? 이거 자본가들이 쓰는 언어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운동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에게는 이게 무지하게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우리는 자본가들의 어떤 전략 속에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지점들이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공급망의 교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18년에 일본의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중국이 셧다운을 했죠. 전선가닥이라고 생각됐던 그 하네스 요거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대란 많이 알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 공급망이 교란됨으로써 오는 피해를 자본가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변수들과 불안정성이 확대됨으로써 자본에게는 이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117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죠. Just in case, just in time.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적은 지역과 나라를 찾아가서 생산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스트 인 타임, 적기에 생산하는 시스템이 자본가들은 그 일반적으로 추구해왔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그림처럼 갑자기 이렇게 산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이 병행되고 있냐면 그런 위험 변수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응한다. 저스트 인 타임 이라고 생산 방식을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공급처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가능하면 시장 근처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변경해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 공급망이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은 미중 대결의 확대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 만들어서 중국을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 원료 수출을 금지하죠. 이렇게 서로 보복하고 환율 경쟁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과는 경쟁 안 하나요? 유럽은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또 뭐 있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간 압박이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25분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예전에는 WTO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성시했던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이라고 하려면 그게 되려면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판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공급망과 판매망이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국가는 또는 어느 자본은 이 공급망에 편입될 것인가 이 공급망에 편입될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의 영역이 됐고요. 이 공급망에 선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거에 맞는 규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19페이지 보시면 상생협력법을 통해서 공정 도급 단가를 맞추겠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겠다라고 법률을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들의 어떤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으로 공급망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됐어요. 이건 뭐냐면 특정한 원료나 부품들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게 50%가 넘을 경우 경보를 도입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도록 국가가 나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해외 순방하면서 우리가 세금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것도 합니다. 핵심 광물들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이런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가의 이 공급망 관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인권과 환경입니다. 뒤에 계속 살펴보고 현장 사례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유엔의 기업과 인권 기본 이행 지침 그리고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유럽 올해에 발효가 됐죠.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인권입니다. 121페이지 내용 보시면 표의 그림에 오른편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지켜야 되는 인권 협약, 노동 협약에 대해서 안내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단결과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 협약,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자본가들의 지침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해서 또는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갑자기 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했을까요?
그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왔던 이 과정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이놈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뭔가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예, 제가 써놨는데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경쟁자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불 능력, 대자본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놈들은 지속 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권과 환경을 들먹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현대기아, LG의 사례는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이때 삼성은 토론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자본가들의 위선, 자본가 국가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난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곳에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꾀할 수 있는 고리를 한번 찾아낼 수는 없겠냐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공급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급망 내에서의 단결을 추구하고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해왔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노조법 2, 3조 개정하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원청의 어떤 산업안전 책임,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 임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과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공급망 내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물량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공격해왔죠. 그래서 금속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품사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이원화되거나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원청이 직접 개입해서 노조 파괴했던 사례가 드러나죠. 그러면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올해 상반기에 금속노조가 현대차 정규직에게 부품사 노조의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우리 옵티컬 하이테크 동지들 투쟁 100일 가까이 공농성하고 계신데요. 마찬가지죠. 옵티컬 동지들이 생산한 LCD 평화필름이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애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공급받는 너희들은 책임이 없냐라면서 LG, 삼성 그리고 애플에게까지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자본가들은 그런 책임들을 OECD 가이드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UN 공급망 실사법 등을 통해서 인권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자세히 얘기 들어보고요. 아리셀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시와 안산 지역의 인력 공급 업체들이 아리셀 부품 파견 업체에 인력을 대주죠. 그러면 아리셀은 이 인원을 메이셀이 그런 업체죠. 이게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하면 아리셀은 거기서 생산한 물자를 에스코넥으로 넘기고 삼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죠. 삼성 또는 국방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 공급망을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진짜 원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게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협력사 인권 지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몇 분 남았죠? 예, 한 10분 정도. 아유, 여유가 있네요. 이제 그러면 조금 숨을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지들이 우리가 싸웠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의 운동을 조직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요. 공급망 노동자들의 단결의 방향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은 그 공급망을 관리해 가는데 과연 노동자들은 그 공급망을 파악하면서 연결망을 그리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노동자들의 연결망을 그려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가 세션 토론하면서도 참가했던 동지들하고 다 얘기를 나눠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동기 동지도 앞에 그때 얘기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따 사례로 얘기하실 한국 GM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노동조합 집행부면 좋겠지만 집행부가 아니면 과연 못하는 일이냐? 진짜 못하는 일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일하는 공정에 이 부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만 모아 나가기 시작해도 우린 충분히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나가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공급망 정점에 있는, 공급망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급망 윗단계에 있는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공급망 단계의 아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공급망 그리기를 통해서 조직화에 나서보자. 하나의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금속노조가 제3기 전략조직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조선산업에서 이미 이제 그 금속노조 조합원들, 조선산업 조합원들은 그 정규직 중심이고 그리고 메이저 빅3 조합원 정규직 중심입니다. 해마다 이제 수천 명씩 정년퇴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미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역할, 그 생산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대응만으로는 조선산업 전체에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조직해야 함과 동시에 이 조립 조선소에 블록을 공급해주는 그 블록 공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되겠다. 그래야 산업적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획으로 내고 있어요. 저는 이 계획이 꼭 확정되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소 동지들 계시니까 이따 토론에서 의견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 세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파악해 가면서 그 네트워크 각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보자. 네트워크를 구성해보자. 라는 겁니다. 노동조합 차원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GM 지부가 지금 공급망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고요. 이유가 있죠. 한국 GM에 지금 처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 GM, 그 미국 GM에서 한국 공장을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축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언제 한국 GM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GM 정규직뿐만 아니라 부품사 노동자들 전반적인 위기감이 이런 노동조합 차원의 연석회의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태환화력이 내년부터 이제 폐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런 폐쇄에 맞서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 태환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모였어요. 정태모라고. 노동조합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도 더 현장의 조합원들과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성장시켜야겠지만 이런 어떤 산업전환 시기 또는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 중심의 단결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근데 현대자동차처럼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탑3, 탑4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자본의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지부가 앞장서서 이런 네트워크, 노동조합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거다? 이건 좀 꿈 같은 얘기겠죠. 그럼 현대자동차와 같은 안정적인 최소한
당장 공장이 망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산업에서는 우리가 꼭 해볼 수 없는 거냐?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조합 차원의 네트워크에 비하면 공식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권위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점이 있죠. 선명하게 우리의 계급적 단계를 주장하고 자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활동력을 통해서 공급망 아랫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윗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적 단결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서서 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획득하고 단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글로비스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는 이 동지들의 가진 힘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은 이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설계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때 이제 장벽을 만났던 것이고 그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본의 전략. 그게 바로 글로비스 노동자들이나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와 같은 노동자들의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이 동지들은 우리가 싸우면 현대자동차 공장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힘을 과감하게 동원했고 그걸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모비스 위아도 그런 동일한 성장 전략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동지들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동지들이 가진 그런 전략적 지위에서 오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냐까지 고민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 위아 동지들 안타깝지만 그렇게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자본은 그 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회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고 우리 노동자들은 그 자회사를 그것이 좋아서는 아니겠지만 그 자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수긍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그 정도 수준에서 한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비스 동지들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로비스 동지들도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노동조합 하면서 근로조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힘이 계속 내부적으로 관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빠르게 보수화하는 길로 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그럼 어디로 가져갈 거냐? 주변에 이런 서열 노동자들은 그 공단에만 있지 않아요. 더 많은 곳에 있고요. 더 아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밖에 널려 있습니다. 완성차 공장 활동가들에게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느라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 책임성을 또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정점에 있는 노동자, 정점에 있는 자본과 윗단계에 있는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함께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연결망 정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역할. 제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카카오입니다. 이거 작년 세션에도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그 128페이지 그 카카오 지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카카오 안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 누군가는 개발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센터 노동자, 개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만의 우리가 노조가 아니라면 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카카오 그룹사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결국 15,000원에 1,500원이었나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거 안 써있네. 아마 1,500원이었을 겁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 1,500원으로 그룹사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디지털 라벨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현대판 인형 눈붙이기라고 이제 얘기되는데 디지털 뭐 홈쇼핑 같은데 무슨 이런 거 정보가 올라오면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를 검수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인데 플랫폼 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죠. 물론 이제 소송하면 다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인정은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카카오에도 당연히 있죠. 네이버에도 있고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카카오에선 제기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오늘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 안 됐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GM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어용노조의 대명사와 같았던 곳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 노동자들 UAW의 노동자들의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양보 교섭을 해오면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어 오면서 노동자들의 처지와 지위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내에 차등 임금제와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원래는 이주임금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중임금이 3중이 되고 4중이 되고 나중엔 7중, 8중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차등 임금제를 깨야 단결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다행히 UAW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작년에 40일 가까운 파업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9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뒷부분입니다. GM과 LG의 합작법인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로즈타운 배터리 공장에 UAW의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애초에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장이니까 협약이 없죠. 적용하고 싶어요. 자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긴 GM이 아니야. 합작회사야.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UAW가 그 단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GM이 고용해서 그 얼티움 배터리 공장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고용 형태를 자본과 정리를 해요. 야, 그러면은 우리 단체 협약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GM이 고용한 거니까. 저는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앞서 쟁취한 이 권리를 아래 단계에 있는 그 공급망 내에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같이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로 주목받았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사례입니다. 올해 금속노조가 건설이 됐어요. 작년에 경산호의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 여기를 방문하고 와서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연봉 4천밖에 안 되고 노조도 없고 휴대폰도 안 보고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공장입니다. 근데 뭐 열악한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에 대한 현대자동차 지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가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공급망 그 정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역할이란 측면에서요. 애초에 이게 설립되기 전에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GM 지부는 이 자동차 산업은 한편의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서 기존 공장에 투자를 확대해야지 신규 공장 건설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본하고 합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물량을 이 정도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런 경차급 이상은 생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그 공장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이 건설이 되고 생산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GGM에서 노동조합이 건설됐어요. 현장이 어떤지 막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지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어볼 수는 있어요. 입장을 냈지만. 하지만 그게 아무런 어떤 입장을 냈더라도 좋은 입장이었을지 저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공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공장 설립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이 설립이 됐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면, 심지어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면 그 노동자들이 생산한 그 캐스퍼를 받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 GGM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겠어요.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 공장에 가서 현대자동차 지부로 조직하겠다, 현대자동차 지부로 단체 협약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겠다 라는 운동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또 뭐 계급적 단결, 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 노동조합 운동의 관성이나 관료화나 보수화되는 이 흐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마치자면, 예, 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반복하는 걸 수 있지만, 예, 우리는 이 다음에 사례에서 보겠지만 조금씩 이런 방향에서 우리는 고민을 진척시키고 실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이 제조업에 국한돼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식은 제조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산업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마트에서, 공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이 문제의식, 우리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서로 이해하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계급적 단결, 그리고 이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철폐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